한편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또한 곧 나올 예정인데요.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 규모입니다. 해당 소식 들어오는 대로 관련 소식 짚어보면서 오늘 이 얘기 먼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식 먼저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게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완전한 승리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잠시 후에 2심 선고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쟁점들 좀 처음부터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사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심 선고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 665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별도로 이제 위자료가 1억 원가량 인정이 되었는데 재산 분할 665억 원을 두고 보자면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만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체적인 이 SK라는 그룹의 가치, 그러니까 원래 1심에서부터 이 노소영 관장 측은 SK그룹의 주식에 대해서도 이 재산 분할을 요구했었는데 이 SK 주식이 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이 665억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전체적인 그 재산 규모로 부곤되는 굉장히 미비한 부분만이 재산 분할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양측 모두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판단이 오늘 내려질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있고요. 2심에서도 쟁점은 재산 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이 1심에서는 이제 재산 분할로서 SK 주식 자체의 일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이 법원에는 아예 대폭으로 현금으로 그 금액을 인상했거든요. 지금 2심에서는 재산 분할로서 현금 2조 원 규모를 재산 분할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SK 주식의 어떤 지분의 가치가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들어오게 된다면 기여분을 고려해서 이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가사노동의 가치 그리고 오랜 기간 지켜온 어떤 그 가정에 대한 가치 부분이 기여도로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노소영 관장 측이 요구해왔던 현금 2조 원의 어느 정도 부분까지가 재산 분할로서 인정이 될지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소심의 가장 큰 관심, 노 관장이 요구한 2조 원대의 재산 분할 규모 중 또 어느 정도나 인정을 받느냐인데요. 관련해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SK에 300억 원대 비자금을 건네고 약속 어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최 회장 측은 되레 비자금 없었고 소위 60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손해를 봤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거든요.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 여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2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사실상 이 SK의 경영권 과정에서 그 승계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가 매우 컸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SK의 주식, 이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일관되게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다. 그쪽의 비자금이 SK가 경영권 승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기 아버지의 비자금 문제, 이런 부분에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상 이번 재판, 이 재산 분할 사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또 이제 SK 최태원 회장은요, 이 과거 삼성 이부진 사장의 어떤 그 재산 분할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 삼성에 대한 그 지식 자체는 이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한 근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다. 본인은 이 SK의 어떤 지분을 형성하고 성장 과정에서 본인과 본인 아버지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
강조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자금 얘기까지도 함께 등장을 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입증할지, 어느 정도 인정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재산 분할로 보입니다. 관련된 2심 선고 내용도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노수영 관장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채태원 회장의 동거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최태원의 동거인에 대해서도 네. 노소영 관장 측이요. 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소송도 8월에 이제 선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과 어떻게 보면은 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이 민사 소송 별개의 소송이지만 사실 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재산 분할 규모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에 따라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해당 동거인에게 어느 정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지켜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래도 좀 세계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예측되는 그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양측 모두 상고를 진행해서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2심까지 판단을 받았을 때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적인 부분을 다퉈보기 때문에 2심에서 양측 모두 총력전에 기울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측 측에서는 비자금 부분까지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SK가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밝힌 것이고 또 최태원 회장 측은 그렇지 않다. 그런 그쪽의 자금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SK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였다. 이렇게 네.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번 2심에서 과연 그런 비자금 부분과 SK 승계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았을지 그리고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30년 이상의 가정 생활이 유지되어 왔고 가사 노동의 가치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로 인정이 될지 이런 부분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 대법원에서는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 재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좀 선고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 가리는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안동환 검사 직무 복귀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 인정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우선은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유례 없는 사태였죠. 네.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이제 소추가 되어서 실제로 탄핵 심판까지 나아간 최초의 사례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공소권 남용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 어떻게 하다가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는지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요. 일단 2014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유성 씨의 어떤 그런 간첩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4년에 이 간첩 기소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관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직후에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증거 조작을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큰 내홍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첩 기소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은 직후에 2014년도에 이제 이 검찰 측에서 다시 이 유유성 씨에 대해서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미 해당 그 대북 송금에 대한 기소가 2010년도에 기소유예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첩 혐의에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은 직후에 이렇게 이전에 기소 이후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을 다시 꺼집어내서 기소를 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보복 기소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결국 최종적으로 이 유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무죄를 받으면서 공소권이 남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기소 유예를 받고 2014년도에 다시 기소가 되는 그 4년간의 기간 동안 다시 이제 기소를 할 만큼 어떤 유의미한 사전 변경, 뭐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 부분도 없으며 오히려 2013년도에 이 간첩 기소로 인해서 국정원의 증거 조사기라든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이런 보복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연달아서 다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쟁점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이거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사유가 된다고 하여서 이번에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되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분이 사실 판단이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것,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결국 검찰 고유의 어떤 본인의 판단의 그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모두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더해져서 또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6명의 탄핵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까지 갈 사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바는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연달아서 그것이 그 자체로 검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 즉 탄핵이 이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경위부터 쭉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5대 4로 갈렸다고 합니다. 5대 4면은 좀 쟁쟁하게 의견이 대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명이 탄핵이 돼야 된다고 네. 했다면 탄핵이 되었을 텐데 예. 지금 5대 4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어떤 일에 있어서 사실 헌법재판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할 때 뭐 8대 1, 7대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고도 일이 정리가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무리한 기소였다,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이 검찰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당장 탄핵할 사유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서 향후에 현직 검사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또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리한 공소 제기,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충분한 어떤 수사에 대한 단초를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혐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공소권 남용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소권 남용이 일부 있었다고 해서 바로 탄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해도 네. 반드시 브레이크는 필요하거든요. 만에 하나 이 공소권 남용 다시 한번 기소함으로써 어떤 검찰의 어떤 그런 권위를 세우려고자 한다면은 이번 사안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탄핵 판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는 해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받아야 되며 공소권 남용이 언제부터 시작되며 만약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이 다시 한번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동환 검사의 탄핵 심판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재가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짚어볼 텐데요. 현재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통화 기록이 나온 데 대해서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또 했습니다. 통화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다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미묘하게 그 입장 차이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애초에는 그러니까 아예 연락 자체를 받은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였다면요. 이제는 약간 그 뉘앙스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그 8월 2일 이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18분여 가량 통화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상 통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화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런 태상병, 이 해병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좀 입장이 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관련해서 통화 자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초에 통화가 없었다는 주장에서 조금 입장이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뭐 통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거나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통화 자체가 있었다라는 증거들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경로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런 걸 들었다, 내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통화 기록이 있다, 이 통화 기록, 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자체가 이 통화를 했으니까 이 통화 당시에 어떤 외압이나 수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로 이 재판에서 바로 연결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통화가 있었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를 위해서 단순히 이 통화를 뭐 들었다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정황 증거 언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꼭 전화를 이 사건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이 전 장관의 그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과 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만에 하나 이런 지금과 같이 뭐 통화 내역이 나온다거나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렇게 통화한 적이 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어선을 구축했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 최상병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꿈으로써 통화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기존의 한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본격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입건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 먼저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저도 네. 이 사건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데 이제 훈련병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얼차려, 그러니까 군기 훈련입니다. 이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완전 군장 상태로 이제 뜀박질을 하고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결국 일종의 열사병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무리를 해서 건강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핵심 포인트는요. 군기 훈련 자체도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왜 무리하게 분명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뛰거나 팔굽혀펴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결국 규정이 없는 군기 훈련이라면 가혹행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가 지금 쟁점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대장, 부중대장이 어느 정도 관여한 바가 있는지, 알고 있는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이 필요하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한 단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뭐 응급 조치에서부터 필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은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군기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제 훈련병들이 지금 정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군기 훈련이 계속돼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까지 오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